안녕하세요. 비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복습 굉장히 열심히 하라고 강조했었죠. 내용이 어려워지고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복습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수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복습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이 유인물 줬었죠? 이거 첫날 첫 시간에 수행평가 시험 볼 거니까 철저하게 잘 외워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유인물 꺼내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9쪽 펼쳐주세요. 자, 오늘은 용선계약의 정박기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용선계약이라는 거는 어떤 배에서 사용을 했었죠? 그쵸? 부정기선에서 사용을 하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부정기선을 사용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용선계약이었고, 그래서 배가 정박을 하는 기간에 대해 공부를 할 건데요. 정박기간은 영어로 lay days예요. 이거 꼭 외워주세요. 용선계약 시 용선주가, 여기서 용선주는 화주 말하는 거죠. 화주가 화물 하역을 위해 항구에 정박할 수 있는 기간인 정박기간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로 기간 용선이 아닌 항해 용선 계약에서 다루게 됩니다. 항해 용선은 뭐였죠? A항에서 B항까지 운송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항해 용선 계약에서 이런 정박기간을 계산을 하고요. 이와 관련하여 정박기간 산정뿐만 아니라 조출료 및 최선료라는 개념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데이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레이데이즈는 크게 정박기간을 한정하지 않는 CQD 방식이랑 그다음에 Running Lay Days 그리고 Weather Working Days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산정이 돼요. 먼저 CQD 같은 경우는 정박기간을 며칠부터 며칠 또는 10일 이내 이런 식으로 전혀 정하는 게 없어요. 정하는 게 없고요. 반대로 Running Lay Days랑 Weather Working Days는 정박기간을 언제부터 언제 이런 식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QD는 정박기간을 한정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CQD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CQD는 Customary Quick Dispatch의 앞 글자를 딴 양어고요. 여기 보면 오타가 있어요. 디스패치의 D에서 E가 아니라 E를 I로 바꿔주세요. 디스패치예요. 자, 한글로는 관습적 조속 하역이라고 하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하역을 해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며칠 이내 이런 식으로 정박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조건입니다. 자, 볼게요, 내용. 당해 항구의 관습적 하역 방법 및 하역 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적양 하역을 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관습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며칠 동안에 물건을 하역하세요.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서 영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식으로 이제 해상 운송이 발달된 나라들마다 항구의 관습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해당 나라의 관습이 전부 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관습적 조속 하역 조건 같은 경우는 추후에 운송인과 용선주 간에 분쟁 발생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관습적 조속 하역, 즉 CQD 조건을 잘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일본이나 영국처럼
해상 운송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에 한해서만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럼 마저 볼게요.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 불능은 정박 기간에서 공제되지만 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 하역을 약정된 하역일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는 특이하기 없는 한 그 항구의 관습에 따름. 즉, 큰 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모두 다 그 항구의 관습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연속 작업일 running late days 조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running late days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할 때 정박 기간에 한정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내용 볼게요. 실제 하역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즉 우천, 비가 오거나 파업, 인부들이 일을 안 하겠다고 파업을 하고 있거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 불능과 관계없이 하역 개시 이후 종료 시까지의 일수는 모두 정박 기간에 포함을 시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역 기간을 10일로 산정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9월 1일부터 하역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9월 1일부터 10일간이니까 9월 10일까지 내가 하역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태풍 왔잖아요. 바비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비가 너무 심하게 태풍이 강해서 실제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하역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바비의 영향권으로 3일간 태풍이 너무 심해서 일을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이 3일 동안에 일 못한 거 상관없다. 나머지 7일 동안에 하역을 해라. 날짜는 고정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방식이 running late days예요. 그래서 running late days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항력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정한 날짜 그대로 10일이면은 10일간만 하역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조건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자, 연속 작업일은 불가항력을 전혀 고려하지를 않았다면 그 다음 세 번째 whether working days 약어로 WWD라고도 해요. 말 그대로 영어 그대로 볼게요. 날씨가 working 일할 수 있는 날씨만 정박 일자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청천 작업일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푸를 청, 하늘천, 하늘이 푸른 날. 그 다음에 호천은 호가 좋을 호자예요. 그래서 하늘이 좋은 날만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이런 날만 이제 정박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럼 볼게요. 기상 조건이 실제 하역 가능한 날만 정박일에 포함시키는 방법. 기상 조건이 실제로 이제 가능해야지 바비가 오는데 그 태풍이 그렇게 심하게 오는데 하역할 수 없겠죠. 근데 이거를 3일 다 날려버린다는 거는 너무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일이라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weather working days 조건을 한다면 9월 1일에 선적을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바비가 온 거예요. 그럼 3일간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3일 더 유예기간을 주는 거야. 9월 13일까지. 날짜가 훨씬 더 길어졌죠. 그래서 running late days 같은 경우는 이런 불가항력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 weather working days는 뭐 우천이라든지 파업 이런 영향권에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날은 정박기간에 제외시키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맑은 날만 하역을 하는 날로 계산을 하겠다. 제일 현실적인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What are working days라고 계약서에 쓰면은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WWD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박 일자를 가지고 분쟁 발생이 훨씬 더 감소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WD 조건에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일요일과 공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보시면은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SHEX. 잘 이어지죠? 플레임으로 한번 볼게요.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일요일과 holidays, 공휴일은 제외되는 것. 자, 말 그대로예요. 정박기간을 계산을 할 때 일요일은 인부들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역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인부들이 쉬니까 이날은 정박기간에서 제외해. 포함시키지 마. 라는 조건이 SHEX 조건이고요. 그 다음 SHEXUU 볼게요. Sundays, 일요일과 and holidays, 공휴일은 excepted, 제외된다. unless used, 실제로 사용된 날짜를 제외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를 한다. 즉, 일요일과 공휴일에 실제로 화역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박기간 일수에서 제외를 하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예를 들어 화역을 할 수도 있겠죠. 화역을 하게 된다면 정박기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달력을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9월 1일이에요. 오늘 예를 들어 9월 1일입니다. 9월 1일인데 지금 화요일이에요. 부터 10일간 정박 기간을 주었어요. 근데 자, 첫 번째 조건을 한번 볼게요. SHEX 조건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9월 1일부터 달력 보면서 한번 볼게요. 1, 2, 3, 4, 5, 9월 6일은 일요일이죠. 이거 하나 제외해야 되죠. 그러면 1, 2, 3, 4, 5, 6일 빼고 7, 8, 9, 10, 11일. 9월 11일. 일요일까지. 아이고, 1일이 아니라 월요일이에요. 아이고, 왜 이럴까? 금요일이네. 금요일까지 하는 조건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중에 공휴일이 만약에 끼어 있다. 그러면은 공휴일에도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일요일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이 중요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볼게요. SHEXU 조건인데 예를 들어서 9월 6일인 일요일에도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박 기간이 9월 11일까지가 아니라 9월 10일 목요일에 선적이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10일이라는 조건 안에 일요일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제로 일한 걸로 체크를 하면은 SHEXUU 방식인 거고, 일요일은 무조건 일 안 해 라고 계산을 하면은 SHEX 조건이 해당이 되겠죠. 구분을 해서 잘 공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 이게 지금 배우는 최선료, 디머리지, 영어로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출료, 디스패치 머니. 이게 무역영어 자격증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선료. 자, 한자를 좀 먼저 보고 올게요. 채. 연체된다 할 때 채. 지연. 선. 선박. 여기서 선박. 이제 여기서 선은 배.
요금으로 보시면 돼요. 선박이 지연돼서 내는 요금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정박을 하기로 했는데 화주 용선자가 늦장을 부린 거야. 늦장을 부려서 실제로 10일날 선적이 끝났어야 되는데 생산이 만약에 늦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운송이 좀 늦어지면서 배의 선적을 늦게 해가지고 9월 12일에 실제로 선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2일간 지체됐죠. 그러면은 이틀만큼 선주가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에요. 자, 다시 화주가 선주에게 내는 위약금이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선적을 하기로 했는데 날짜가 이틀 정도 지연됐어. 그럼 지연된 이틀만큼 위약금을 지불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인지 뭐 2배다 이런 것까지는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념만 명확하게 그리고 영어 게임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 조출료 보도록 할게요. 조출료는 최선료랑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Dispatch money. 용선 계약상 허용된 정박기간 종료 전에 우리 아까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선적하기로 했었죠. 그랬는데 9월 10일 이전에 예를 들어 9월 8일에 선적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선주 입장에서는 2일이란 시간을 세이브했죠. 그러면은 이틀만큼 정박 비용도 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선주 입장에서는 이틀을 더 배를 운항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을 하는 방식이에요. 선주가 화주에게 고마워. 물건 빨리 실어줘서 너무 고마워. 땡큐 하고 주는 경력금,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였었죠? 최선료는 제때 하역을 하지 않아서 날짜가 지연됐어. 그래서 지연된 날짜만큼의 비용을 화주가 선주에게 부담을 하는 거였고요. 조출료, 디스패치 머니 같은 경우는 9월 10일까지 하역하기로 했는데 9월 8일에 훨씬 더 일찍 일찍 출발하게끔 해준 거야. 그러니까는 고맙겠죠, 선주가. 그래서 선주가 화주에게 고마워, 이렇게 일찍 하역을 완료를 해줘서 고마워 라고 주는 경력금이 바로 조출료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 방법은 이런 거는 따로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개념만 2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 정기선과 부정기선. 이거 계속 했으니까 금방금방 넘어가면서 확인할게요. 정기선은 화주가 불특정 다수다. 그래서 소량 화물이다 보니까는 화주가 여러 명이었고요. 부정기선 같은 경우는 특정 화주로 대부분은 한 명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정기선은 화물이 소량 일반 컨테이너 화물이었고요. 부정기선 같은 경우는 대량의 나화물, 이제 산화물을 나화물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운송계약은 정기선은 개품 운송계약, 부정기선은 용선 운송계약, 요 계약서는 이제 정기선은 선화증권을 해야 되고, 부정기선은 용선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됐었죠. 그래서 정기선은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운임, 항로, 운항 전부 다 정해져 있고요. 부정기선 같은 경우는 운임과 운항, 항로가 전부 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용선주와 선주가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역 조건 같은 경우는 정기선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Purse terms.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버스 텀스를 정기선은 영어로 라이너였었죠. 라이너 텀스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정기선은 이제 누가 하역비를 부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FI, FO, FIO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돼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in, out 개념으로 한 번 더 개념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포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 볼게요. 개포운송 얘는 정기선 운송일 때만 사용을 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화주가 여러 명으로 개별적으로 선저 요청을 받은 개개 화물을 운송을 하고요. 선박은 정기선으로 컨테이너 화물 및 유닛 화물을 운송을 하고요. 그래서 유닛이란 건 단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로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단위로 화물을 옮기고요. 계약서는 BL, 선화증권을 발행을 하고 운임은 tariff rate 이거 했었죠? 정해져 있는 비용을 부담을 하고요. 그래서 burst term 조건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용선 운송 같은 경우는 부정기선에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었죠. 특정 화주의 특정 화물을 싣기 위해 선박을 빌려주는 형태로 부정기선에 사용됐으며 채광석, 석탄, 곡물, 원유 이런 대량 화물 벌크카고라고 했었죠. 벌크카고에 사용이 되고요. 계약서는 CP 차터 파티, 차터 파티라고 하죠. 차터 파티 컨트랙트를 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운임은 이제 변동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화역은 FIO, FI, FO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급 시기에 따른 분류 여기 한번 볼게요. 먼저 선불 운임. 선불 운임을 운임이 freight예요. freight. 그리고 선불이 free fade라는 거거든요. 이거 영어 외워주셔야 돼요. freight, free fade 조건에서는 링코텀즈 기억나시죠? 우리 해상 운송이다 보니까는 해상 운송은 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없었죠? 네. 근데 이제 먼저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는 C그룹에 있는 CFR이랑 CIF 조건이고요. 그 다음 후불 운임 같은 경우는 Freight Collect라고 해요. Collect가 이제 추심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돈 내놔라고 나중에 돈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Freight Collect라고 하고요. 얘는 F그룹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F그룹이면서 해상운임이었던 거 FOB랑 FAS 이렇게 두 가지 있었죠. 이거는 우리 옛날에 배웠던 개념이니까 꼭 개념 잡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부적운임 여기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적운임 영어로는 deed freight. 자, deed freight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선복 요청을 할 때 처음에 제가 화물을 실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공간을 빌리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내가 화물을 실다 보니까는 이 공간 중에서 이만큼만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운임을 내면은 이 공간은 선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적 운임이라는 거는 실제로 화물이 얼만큼 실렸느냐가 아니라 처음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 이만큼의 공간을 빌렸다면 실제로 화물은 요만큼만 실었지만 이 전체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택시 한 대를 빌렸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탈 수 있는 정원은 4명인데 나 혼자 탔다고 해서 택시비 절반만 낼 수는 없겠죠? 택시 한 대 값에 운임을 내야 되잖아요. 선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빌리기로 한 공간에 대해서
선적을 실제로 화물을 다 실었던 아니었던 전부 다 비용을 부담을 하는 조건은 부적 운임. 영어로는 did freight.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영어. did freight 이 부적 운임에 대한 개념을 짚을게요. 보겠습니다. 송하인 그래서 shipper 또는 consignor라고 되어 있죠. consignor가 아니라 오타가 좀 많네요. 여기 수정할게요. consignor라고 되어 있죠. 이거 바꿀게요. consignor예요. 2에서 5로 바꿔주세요. consignor예요. 송하인 선복 계약 체결 후 실제 선적을 하지 않았거나 실제 선적 수량이 예약 수량보다 부족하여 발생한 빈 공간에 대해서도 선주에게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톤당 운임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dead freight라고 해요. 죽는 공간까지도 전부 다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반송 운임, 반송, 백 다시 돌아오는 거죠. back freight. 운임 도착불, 후불 조건으로 화물 운송 시 수화인에 의하여 화물의 인수가 거부되거나 당초에 화물 식별 표시인 화인이 틀리거나 불명확하여 운송인인 선사가 수출상에게 반송하는 경우 수출상이 지불해야 하는 운임이다 라는 건데요. 반송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수출상이 수입상한테 물건을 보냈는데 수입상이 주소를 잘못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착할 수 없으니까 반송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back freight라고 해서 수출상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기출 체크 볼게요. 선복을 예약했으나 계약한 전체 화물을 다 실지 못했을 때 지불하는 운임. 이거 뭐였죠? 맞아요. 부적 운임. 영어로는 did freight였죠? 부적 운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우리 그 문제 보면은 화인이라는 용어가 나왔었어요. 화인. 여기 보이세요? 화인. 쉬핑 마크라고 하는데요. 이 화인 같은 경우는 쉽게 내 택배 박스 물건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거를 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화인인데,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박스예요. 운송 박스. 택배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택배 박스가 이제 이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여러 사람의 박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섞일 우려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지 잘 안 섞일까? 택배 박스에 화물 표시를 잘 해서 구분을 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마른 목골 보여요? 이 마른 목골을 주화인이라고 해요. 주화인. 그래서 쉽게 이 회사에 여기서 회사는 이제 수입상이 되겠죠. 물건 받는 사람이 수입상이 되니까. 그래서 수입상을 잘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른 목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회사 이름을 네모 안에다가 써준다든지 이렇게 다른 박스들과 구분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이제 글씨 같은 경우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쉽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표시를 해줘서 박스가 다른 사람 물건과 잘 섞이지 않도록 구분을 해주는 거를 주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메인 마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박스에 무조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박스랑 혼합되지 않도록.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표시가 뭐가 있냐면 이 택배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택배가 어디로 가야 한다라는
목적지가 꼭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택배는 보면은 STC라는 수입상의 회사에 가야 되며 이 수입상의 위치는 뉴욕에 있대요. 그래서 뉴욕까지 가야 되는 운송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이 박스를 이제 구분을 하려면은 이 택배가 만약에 이 STC 뉴욕으로 가는 STC 회사에 있는 뉴욕에 가는 이 택배가 박스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박스 개수를 써놓으면은 분실 위험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박스가 총 40개인데 40개 중에 1번 박스래요. 그럼 나머지 39개 박스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유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화물 번호, 케이스 넘버라고 해요. 이게 꼭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포장에다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이거를 화인, 이제 박스에 표시를 하는 걸 화인이라고 하는데 필수적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게 주화인, 메인 마크 있어야 되고요.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 뉴욕까지 갔었죠? 목적지 표시해야 되고요. 포트 마크. 그리고 이 택배가 몇 개인지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40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운송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케이스 넘버 이제 40개 중에 1개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 이게 화물 번호. 그래서 케이스 넘버 이렇게 총 3개가 화인에 있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닌데 넣어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주의 표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많이 본 게 와인잔이에요. 이렇게 된 거 보셨죠? 유리, 깨짐 주의. 이런 표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하인을 구분을 해서 이제 좀 더 표시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면은 박스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왜냐면은 각 나라마다의 관습도 다르고 굳이 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화물 운송을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주화인, 목적지, 화물 번호를 제외를 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출상이 선택적으로 표시를 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는 선택이지만 약간 반강제로 꼭 표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원산지 표시 안 하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농산물 같은 경우 한국산이라고 표시를 해놔야지 안 그러면은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반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자, 그럼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화인에 통상적으로 있는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말 말고 필수 요소라고 써주세요. 필수 요소. 무조건 써야 되는 거는요. 양육항, 목적지 써야 되고요. 주화인, 마른 먹골 이런 거 표시해야지만 다른 박스랑 구분이 잘 된다 했었죠. 표시해야 되고요. 화물 번호, 박스가 몇 개인지 그 중에 몇 번째 번호의 박스인지 구분해줘야 되겠죠? 화물 번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발지는 꼭 하지는 않아도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운송 출발했으니까 보내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받는 사람이 필수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고요. 복습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잘 외워서 수행평가 모두 다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도 복습하면서 시간 알뜰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